지난 주말 원달러 환율이 1,240원마저 뚫렸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자금 이탈과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환 위기를 한번 겪었던 국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긴급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근데 지난 주말에 미 증시가 정말 너무 폭락을 해도 너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은 그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어닝 시즌입니다는 그 기업 실적보다는 매크로 사이드의 그 경기 그리고 눈이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미국의 그 출구 전략 이것이 기업 실적을 뒤엎어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주에 여기 그림에도 있었습니다는 게오르기 에바 그 다음에 라가르도 ECB 총재와 함께 했었던 그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5월 달에 그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아주 기정사실화했죠. 이 점이 상당 부분 주목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우려대로 주가가 다우존스 지수가 한 1,000포인트 가깝게 떨어진 것은 주말에 외신을 통해서 다들 시청자분이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아마 1,000포인트 가깝게 떨어지는 것은 제 기억에 2020년 6월 정도였었는데요. 한 2년 만에 떨어져서 그동안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오늘 정인설 특파원께서 굉장히 사실 재미난 표현을 쓰셨는데요. 빅스텝에 그다음에 사실 빅스텝 금리 인하에 뭐라 그랬죠? 아까 빅스텝과 이렇게 해서 같은 빅과 같이 이런 걸 연결시켰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가의 하락폭을 보면 그동안 노멀 스텝 나이즈는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는 주가가 2년 만에 1,000포인트 가깝게 떨어진 건 빅스텝 떨어졌다 하는 그 자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를 급락을 계기로 해서 월가에서는 프레시 크래시 해서 사진이 찰떡할 때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프레시 크래시 용어가 제 용어가 되는 것도 시장 분위기를 감지할 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은 브레이크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5월 미국 시간으로 3일, 4일 이렇게 있던 페드 회의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0.5%포인트는 인상은 것이 기정사실화. 일부에서는 0.75%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가져가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양적 기축과 함께 조합을 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빅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저도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네. 빅데이라 해서 28일, 4월 28일은 여러 가지 매크로 사이드와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에서 중요한 기업들이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국의 증시 향방과 관련해서 4월 28일의 일정의 결과가 굉장히 월가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럼 이 빅데이 28일을 주목해야 한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은 사실은 시장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가장 월가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주식 분할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적극적 M&A 이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미국에서는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평가가 떨어집니다는 그래도 투기보다는 투자 이렇게 관점에서 가장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거든요. 빌 게이츠는 공매도를 쳐버렸습니다. 어떤 주식 테일러에 대해서 공매도를 왜 쳐느냐 하는 문제를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당신은 왜 우리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느냐 해가지고 월가에서 화제거리가 됐던 내용이요. 그것이 이제 그리고 아까 정인설 특파원께서도 나스닥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19% 이게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을 댈 때에는 20% 밑으로 떨어지면 아주 약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19%니까 아주 임계점이 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수, 저가 매수해서 앞서 이렇게 정인설 특파원께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저가에서 체리피킹하기엔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중에 테슬라는 단골 메뉴로 들어가야 됩니다는 안 들어갔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이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28일에 애플과 아마존과 같은 이런 빅테크 업종에서 핵심 빅테크 업종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 실적 발표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그 정의설 특파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1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관심이 되는데요. 작년에 4분기 성장률이 6.7%인데 사실은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이거든요. 어느 그 우리나라의 제1가는 신문이 사실 이름은 그 밝히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이번엔 떨어진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건 전년 동기 방식이 아닙니다.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도 못 미칠 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는 경기 침체 논쟁이 이렇게 사실 그 거세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28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28일에서 우리 시간으로는 29일 임계치에 걸리겠습니다는 4월 PCE 물가 이것도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 피크 운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4월 28일을 우리 시간은 한 목요일이 되나요? 오늘이 25일이니까 예. 목요일이 되나요? 목요일 날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8일까지는 시장이 이제 주시하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연준의 급진적인 출구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무려 1,240원 선이 뚫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4월 달이 사실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는 가장 불안한 시기가 될 것이다 하는 한국경제TV가 작년 말에 전망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반복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시청자분이 원달러 환율이 1,240원 정도 뚫리다 보니까 지금 서학개미들 많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달러를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들도 달러 투자하시는 분이 꽤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다시 한번 좀 말씀해달라. 경제는 반복되니까 네. 시청자분이 궁금할 때 좀 다시 얘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시각에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작년 1월 8일 날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달이 원달러 환율이 1,280원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1월 8일 1,0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 이제 환율이 좀 올라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 쇼크가 이렇게 논쟁이 됐을 때 달러 인덱스가 89레벨이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100일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1,082원에서 1,240원을 다시 한번 뚫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 뚫리다 보니까 지금 IMF 월드뱅크 충계총회에 참여하고 있는 홍남기 이렇게 부총리께서 우리도 모건 스탠리 지수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겠다 하는 이런 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에서 외국 자본 이탈, 또 달러 투자하신 분들의 환차익 여부, 그다음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예금한 사람들이 많은 가점에서 기업의 수익 개선 이런 측면과 관심이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되는 사람은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1,240원대가 임계치가 되기 때문에 향후의 그 환율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워낙 흐름을 잘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뭐 1년 사이에 1,080원에서 1,240원까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원인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원과 달러니까 두 요인이 다 결부돼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자 이렇게 표시해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원화 약세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어디 측에서 원인을 제공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우리 측의 나쁜 요인보다는 미국 측 요인에 의해서 기인한다 하는 측면에서 달러 강세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 강세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을 자 성장률과 같은 이런 측면에 얘기하는 것을 머큐리 요인이다 그리고요. 미국의 그 통화 정책 관련된 이런 용어를 보통 요인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을 마스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미국 경제 성장이 워낙 좋았습니다. 네. 뭐 아시겠습니다는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 5.7%인데요. 우리가 성장률이 작년에 4%입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4% 목적 달성했다 하는데요. 목표는 낮춰놓고 미국보다 낮은데
사실 그 목표 달성했다고 해서 자화자찬하면 사실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달러 강세가 1,082원에서 작년에 그 1,190원, 1,200원 선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펀더멘탈 머큐리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들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페드의 출구 전략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급진적 출구 전략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격차 벌어지지 않느냐, 캐리 자금은 어디로 가느냐, 미국 쪽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의 자산 수입하기 위해서는 달러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마스 요인에 의해서 정책 요인에 의해서 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이론적 배경은 저기에 있습니다. 요즘 저 표가 네. 우리 서작가를 통해서 잘 나오는 거는 지금의 캐리 자금이 미국의 출구 전략,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쪽으로 가면 한 금리 차익, 그다음에 한 차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 표가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올해 들어 이제 달러 강세가 마스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하셨는데 이 출구 전략도 특히나 속도를 더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네, 이건 앵커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올해 금리를 올릴까 말까 이게 이제 연초에 대해서 네. 3월 달에 보면 0.25% 올렸죠. 그다음에 이제 바로 3월 달 회의에서 4월 달 회의가 없으니까 5월 달 회의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0.5%포인트 올리냐. 이건 뭐 기정사실화 됐고 0.75%포인트 올릴 거다. 이것도 페드 의원들이 파월 의장도 정신없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정책 시차라는 것은 9개월에서 1년, 쿼터리 테스팅 보면 9개월에서 1년인데요. 같은 시차 내에서도 자, 그것도 세계 중앙은행격에 해당되는 파월 의장이 아이고, 연초에는 금리 안 내리겠다. 근데 3월 때는 금리를 올려 그다음에 곱하기 0.5%, 0.7% 하면 당신도 정신을 못 차린다 하는 정도로 출구 전략을 굉장히 빨리 가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연초에 작년 4월 소비자 물가 상승이 높게 나올 때 이게 중고차 가격의 문제다, 일시적 문제다 해서 일시적 문제로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뒤늦게 테이퍼링을 추진하니까 그다음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빨리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금융위기 때 출구 전략은 양적 긴축까지 될 때는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는 테이퍼링 처음 언급하고 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달 회의 직전에 테이퍼링이 처음 언급됐거든요. 적선을 밑에 뒤쪽에. 근데 이번에 양적 긴축까지 이렇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 정도는 기준으로 한다면 7개월로 단축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캐리 자금은 미국 쪽으로 가는 거죠.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인플레를 주체에 해당되는 페드가 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인식을 잘못했고 그럼에 따라서 사실 정책 당국에서 가장 당신네들 국민 세금 주는데 뭐느냐 도대체. 근데 미 국민들의 생활은 이미 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경제 고통 지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9%턱 밑까지 오고 있습니다. 인플레 타겟팅의 4배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질적인 가솔린 가격이라든가 음식료 같은 미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에 굉장히 심해서 대공황 이래로 그때는 실업률이지만 높아서 경제 고통, 이즘은 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경제 고통 지수 미절 인덱스가 가장 높거든요. 그럼 당신은 뭐 했느냐? 세금 가격을 당신 줬는데 뭐 했느냐? 파월 의장. 이렇게 해서 국민의 고통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 입장이든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자, 빨리 인플레를 줄여야죠. 성장 회사도 빨리 인플레를 줄여야죠. 이런 문제가 지금 마스적인 측면, 미국의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달러 강세를 지속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더 중요한 문제는 연준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출구 전략을 추진을 하더라도 인플레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를 이제 3자 회담에서 처음으로 파월 의장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 월가에 지난 주말에 다우존스 지수가 폭락하게 했던 큰 배경입니다. 자, 그동안 당신이 뒤늦게 인플레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구 전략을 빨리 가져가는 것도 미 국민들의 경제 고통이 늘어난 측면에서 당신 뭐 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파월 의장이 뭐냐? 이 급진적인 출구 전략을 추진하듯 인플레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힐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자, 디맨드 풀 사이드, 코스트 푸시, 공급 측이 지금 강하지 않느냐. 식료품이라든가 가솔린은 공급 측이지 않습니까? 경기가 과열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과열돼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3자회담에서 처음으로 야, 금친정 출구 전략 추진하자 인프레 찾는데 한계가 있겠다. 왜냐? 공급 측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공급 측 대책과 재정 사이드가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노사정 간에 합의에 의해서 파리스 믹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뭘까? 미 국민 입장에서는 급진적 출구 전략도 당신이 해드려 했는데 안 잡히느냐? 그러면 다른 쪽에 전가시키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지난 주말에 사실 그 주무부서, 한일의 주무부서가 재무부에 해당되거든요. 앨런 의장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뭐냐? 급진적 출구 전략보다는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가솔린, 식료품 전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부 뭐냐? 식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원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산지에서 높은데 안정시키는 방법은 달러를 강세를 유도해야죠. 그런 과정에서 앨런 독트린, 제2의 루빈 독트린에 해당되는 앨런 독트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왜 달러 강세라고 표시하냐면 유일하게 중국도 수입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인민들의 경제 고통지수에서 자 본격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의 시진핑의 장기 집권 야후 이렇게 시황제 결의에 올라가는 본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언론들이 지난 주말서부터 일제히 시황제 차양길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인민들의 경제 고통을 늦춰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실업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물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위안화 절상 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인 유일한 통화고 다른 모든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원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원화 약세보다는 달러 강세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다. 진단해 드리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루빈 독트린이 어떤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제2의 그 루빈 독트린, 앨런 독트린이니까. 자, 그러면 루빈 독트린, 루빈 독트린 얘기를 하겠습니다. 루빈 독트린은 프라자 협정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에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 그 다음에 폴 볼커로 상징되는 인프레 문제 지금 다 비슷하죠. 이런 측면에서 인프레를 잡기 위해서 딱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인프레 문제는 폴 볼커 당신이 결정하시오. 무역 적자라든가 쌍둥이 적자는 뭐냐? 재무부에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그때에 사실 이것이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그때 무역 적자의 주범이 누구냐? 일본이다. 근데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그게 엔화 강세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엔화 강세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1985년 9월 달 미국의 작은 도시, 작은 호텔 프라자 협정에서 서방 선진 5개국들이 맺은 것이 바로 프라자 협정이다. 근데요, 1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267원에서 79엔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경제 수출 지도형인데요. 저렇게 267에서 79엔 떨어지다 보니 엔화 강세되니까 일본 경제 거꾸로지는 거죠. 예. 그때 일본 내부에서 정책 처방이 나왔습니다. 대장성 패러다임은 어떠냐 하면 일본의 수출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유도해야 된다. 근데 자 미에노 패러다임 그때 당시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미에노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자 중앙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시켜야 된다. 중앙은행 독립성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격노를 벌였던 거거든요. 근데 자 그때 당시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뭐냐? 1990년대 중반에 로버트 루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일본 경제가 그동안 미국 경제 그때는 제일 파트너였었는데요. 일본 경제 살리는 것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좋다는 얘기죠. 그럼 미국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자 그때는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엔화를 약세시키는 게 좋죠. 다시 말하면 달러를 강세를 부양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때 79엔에서 148엔까지 이렇게 끌어올렸던 것이 그만큼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엔화 약세를 추모했던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루빈 독트린이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돼서 앨런 독트린이 그래서 제2의 루빈 독트린이라는 것을 시청자분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잘들 아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냐?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서 달러 가치를 부양하는 앨런의 장관의 모습에 따라서 자
1990년대 달러 가치 부양을 했던 로버트 루빈. 그때는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 지금 바이든 민주당 정부. 그래서 가시와 여부와 관계없이 앨런 독트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루빈 독트린이랑 비교를 해서 앨런 독트린 시대가 펼쳐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항상 게임이죠. 예. 환율은 게임이죠. 유도하는 것은 게임이다. 인위적으로 유도하니까. 그래서 이거 게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뭐든지 게임이 되면 양 파트 간의 공생적 관계, 그러면 협정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양관계 이기적 관계다.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진다. 이렇게 되면 이건 협정이 나오지 않는 거죠. 체제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앨런 독트린의 전개 여부를 보면 자, 경쟁국가. 미국 입장에서는 경쟁 파트너니 다른 국가가 되겠죠. 이런 국가가 공생적이 되냐, 이기적 되느냐. 그래서 요즘 이주열 총재께서도 이렇게 총재 임기를 다 하실 때 cooperative game, non-cooperative game 이런 데는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게임 시어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노이만 방식의 제로섬 게임, 그 다음에 샤프리 로스의 공생적 게임 하는데요. 사실 저렇게 non-cooperative 게임이 될 때, 좀 제로섬 게임일 때는 독트린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샤프리 로스의 관련 국가의 공생적이다 하면 독트린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루빈 독트린과 앨런 독트린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루빈 독트린은 미국 달러 가치를 부양하면 한국, 일본은 자국 통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국 통화 약세가 되니까 수출 증대에서 경기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루빈 독트린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앨런 독트린의 이 시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이 수입물가 안정이죠. 수입물가 안정이니까 그 어떻게 미국이 자체적으로 보단 달러 강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 수출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근림급한데 다른 나라 어떠냐? 다른 나라는 인플레 문제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래, 경제 중심국인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사실 경제 중심이 안 나가야 되는데 당신네들 인플레 문제를 달러 강세를 통해서 왜냐? 달러 강세면 우리가 원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수입물가 더 상승하죠? 우리 경제 인플레 더 증가하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수입물가 상승하죠? 엔화 약세 때문에 물가가 어렵죠. 그래서 당신들이 살겠다고 우리한테 인플레를 수출해? 그러면 거기에 저항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각도에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앨런 독트린 얘기가 파월 의장의 얘기 거기에 맞받아쳐서 지난주말에 앨런 장관이 나도 한다. 급진적 출력 한게 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가지고 갈 게 뭐냐? 인위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도해서 앨런 독트린이 나오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1990년대 루빈 독트린과 달리 인플레를 다른 나라 수출하는 걸린 국비파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달러 가치, 원달러 환율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네,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파이트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갑자기 돌변하고 앨런 입장도 이렇게 해서 인플레를 수출하겠다 하는데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결국 결정할 것이 미국의 경기입니다. 경기. 네. 뭐든지 자기들은 소득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물가보다는 내 소득이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당장 이번 주에 이렇게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0.8% 나온다 하면 또 인플레 문제가 썩 들어갈 겁니다. 이게 소득 수준이 나한테 주로는 주머니가 저렇게 적은데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과도한 달러 가치는 미국 입장에서 부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미국 경제 성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이 가장 어렵다. 미국의 출구 전략, 급진적 출구 전략이 가장 어렵다. 원래 이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거거든요. 해 뜨면 사실 본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얼른 해가 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240원을 뚫으면서 현 상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 달러 가치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